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이 들수록 더 불안한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내보냈습니다. 퇴근하면 다시 밥을 차렸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70세가 가까워오는 지금 통장을 열어봐도 불안하고 자식들이 다 나가고 나니 왜 살고 있는지 모를 것 같은 그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요? 내가 뭔가 놓친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돈에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운에는 빈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행복은 도착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연료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평생 스스로를 탓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공부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잘못했어. 그 자책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오늘 그 짐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부는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가, 어느 나라에서 자랐는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친구들을 만났는가,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삶의 방향을 크게 결정합니다. 이것을 운의 영역이라 부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노력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진실은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운의 영역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운의 영역을 자책의 이유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18년 동안 이 이치를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규장각 학자로 나라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세상을 떠나던 해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신유박해가 일어났고 그는 전남 강진의 먼 땅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입니까? 그가 덜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시대라는 운이 그를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그 운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겠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붓을 들었습니다. 목민심서를 썼고 경세유표를 완성했고 흠음신서를 다듬었습니다. 유배라는 운이 없었다면 그 위대한 저작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 자책을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운은 완전히 하늘의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역입니까? 아닙니다. 운에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를 많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가 오는 날 밖에 자주 나가면 됩니다. 하루 종일 창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큰 비도 나와 만나지 않습니다. 운도 그렇습니다. 기회와 접촉하는 빈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운을 끌어당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 빈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달리기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글을 씁니다. 세계 문학의 거장이 된 지금도 그 루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재능이 있는 작가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매일 쓴다. 그 반복이 내 운을 만들었다. 루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는 것,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는 것,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는 것, 이 작은 반복이 쌓여 당신이 서 있는 자리를 바꿉니다. 정약용 선생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루에 한 글자라도 쓰는 것이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보다 낫다. 작은 것이 쌓이면 산이 되고 작은 것을 무시하면 끝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오늘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언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분이 좋은 날 시작해야지. 몸이 좀 나아지면 시작해야지. 마음이 정리되면 그때 시작해야지. 그런데 연구 결과는 반대를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는 가장 힘든 날 시작한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날 시작한 습관은 좋지 않은 날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힘든 날 시작한 습관은 이미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날도 버텨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땅에서 싹을 틔운 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풀은 봄에 심은 풀보다 훨씬 더 강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혹독한 조건이 뿌리를 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이 힘드십니까? 공허하십니까? 허무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떠난 첫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힘든 날이 있겠습니까? 그 첫날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강진 바닷가 작은 방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가장 좌절스러운 날, 가장 작은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18년의 유배를 500권의 책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당신의 시작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돈을 모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인지심리학은 반대를 말합니다. 행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행복한 상태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의성이 높고 면역력이 강하며 더 오래 살고 더 좋은 관계를 맺는다. 행복은 삶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내게 하는 연료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지금 불행한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런 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행복은 큰 사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에서 옵니다. 아침 햇살이 창에 드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 몸.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시간, 그 작은 것들이 연료입니다. 그 연료가 모여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아침 마당에 국화가 피었다. 그 꽃 하나가 하루를 가득 채운다. 행복을 멀리서 찾는 자는 평생 찾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찾는 자는 이미 가진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연료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살아내게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에 돈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하다.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보면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닙니다. 돈에 제목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채워도 항아리는 채워진 느낌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항아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손주 대학 자금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물이 채워질 때마다 뿌듯함이 생깁니다. 방향이 생깁니다. 의미가 생깁니다. 행동경제학의 거장 리처드 탈러는 이것을 정신적 회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같은 액수의 돈도 어디에 쓸 것인지 정해진 돈과 그렇지 않은 돈은
사람의 심리에 완전히 다른 영향을 줍니다. 제목이 있는 돈은 사람을 안정시키고 제목이 없는 돈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통장을 여십시오. 그 돈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 돈은 내 취미 생활비입니다. 이 돈은 봄에 여행 갈 자금입니다. 이 돈은 마음이 힘들 때 쓸 여유 자금입니다. 이름이 붙는 순간 돈은 불안의 씨앗에서 행복의 도구로 바뀝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이 원리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서 받은 적은 사례비를 쪼개어 각각 용도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책을 사는데, 이것은 아픈 아이에게, 이것은 먼 곳의 형에게 붙이는데 그 명확한 쓰임이 가난한 유배지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돈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까? 나는 평생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무슨 팔자길래?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감정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질투와 부러움입니다. 질투는 상대가 가진 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어졌으면. 그 마음이 질투입니다. 반면 부러움은 다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그 마음이 부러움입니다. 질투는 나를 갉아먹습니다. 상대에게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면서 오직 나만 소모됩니다. 반면 부러움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감정의 차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러움은 덕스러운 사람이 느끼는 것이고 질투는 비열한 사람이 느끼는 것이다. 부러움은 나를 나아지게 하고 질투는 나를 낮은 곳에 머물게 한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누군가 잘 사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대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용기가 됩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돈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홈쇼핑에서 새벽에 주문한 적이 있습니까? 마트에서 계획에 없던 것을 자꾸 손에 짚게 되는 날이 있습니까?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이 밝힌 진실은 이렇습니다. 외로울수록 과소비를 한다. 수면이 부족할수록 충동 구매가 늘어난다. 외로움은 그 공백을 무언가로 채우려는 충동을 만듭니다. 새로운 물건이 잠깐은 그 공백을 메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건은 외로움을 채우지 못합니다. 채운 것 같다가도 더 큰 공허함이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도 충분하지 않다.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곳에 물건을 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채웁니까? 먼저 충분히 쉬십시오. 수면은 판단력을 지킵니다. 잠을 못 자는 날 큰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충동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정체를 직면하십시오. 내가 지금 왜 외로운가? 무엇이 빠진 것인가? 그것을 알면 물건이 아닌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구걸하여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만날 때 비로소 외로움은 고독으로 바뀐다. 고독은 나를 키우는 땅이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불편한 것이고 고독은 나를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전개입니다. 60대 이후의 진짜 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주식이 오르는가? 어떤 부동산이 좋은가? 어떤 선택이 유리한가?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다른 종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직관입니다. 직관은 느낌이 아닙니다. 직관은 수십 년의 경험이 압축된 지혜입니다. 이건 사지 않아도 돼. 이건 지금 꼭 써야 해. 이 사람은 믿어도 돼. 이 상황은 한 발짝 물러서야 해. 이 판단이 어디서 옵니까? 평생을 살아온 경험에서 옵니다.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직관의 두 종류를 구분했습니다. 충동에서 오는 직관과 경험에서 오는 직관입니다. 충동의 직관은 지금 당장 사고 싶은 마음입니다. 경험의 직관은 그래도 기다려보자는 마음입니다. 60대 이후의 여러분에게는 경험의 직관이 이미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그 직관을 믿으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고향 마현으로 돌아온 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알게 됩니다. 지식은 책에서 오지만 지혜는 삶에서 옵니다. 삶을 많이 산 자는 말없이도 이미 많은 것을 압니다. 그 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직관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60대 이후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를 함께 걸었습니다. 부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는 빈도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 가장 힘든 날 시작한 루틴이 가장 강하다는 것,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연료라는 것, 돈에 제목을 붙이면 불안이 사라진다는 것, 질투 대신 부러움을 선택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 외로움을 직면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 그리고 60대 이후의 직관이야말로 진짜 부라는 것.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오늘 가장 작은 루틴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잠들기 전 오늘 좋았던 것 하나를 떠올리는 것, 그 작은 것이 운을 끌어당기는 빈도를 만듭니다. 둘째입니다. 오늘 통장을 열고 저금된 돈에 이름 하나를 붙이십시오. 아무리 작은 금액도 됩니다. 이 돈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한 돈입니다. 그 한마디가 돈을 불안해서 의미로 바꿉니다. 셋째입니다. 오늘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딱 하나를 종이에 써보십시오.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 가보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그것을 종이에 쓰는 순간 그것은 꿈에서 현실의 방향으로 바뀝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한 신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찾을 때입니다. 그것이 돈과 인생의 불안을 에너지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지혜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혜의 미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